안녕하세요, 부자명품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전혜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요. 부자병법 부스토리 코너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 소통 컨텐츠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자, 소통 컨텐츠. 그래서 앞으로 부스토리를 통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시고 맞아요. 소통을 하고 만남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게요. 첫 시간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냐면 가난을 탈출하고 부를 일군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그죠? 대표님? 네, 그래야죠. 첫 번째 주인공 오늘 리얼테스의 박병장 대표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주인공이세요. 그러게요. 이게 네. 구독자분들하고 네.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네. 좀 사실 좀 피해 왔어요. 아, 근데 이제 횟수로 올해가 이제 5년 차고 네. 만 4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기획을 했고 네. 일단은 첫 번째 주자로 제가 하는 게 맞겠다는 네. 의견을 수렴해서 오. 이렇게 혜원 씨 만나서 네. 찍게 됩니다. 대표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음. 제가 오늘 이곳은 처음 와봤거든요. 네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용산 이태원동 신축빌라 옥상에 있는 루프탑이에요. 근데 제가 네. 신축 빌라 루프탑 많이 가봤거든요. 나 이런 데 처음 봤어, 솔직히 말해서. 옥상을 많이 가봤죠? 옥상도 가보고, 왜냐면 신축 빌라 저도 관심 있으니까 몇 그렇구나. 군데 가보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조경이 잘 돼 있고, 바닥이 이렇게 예쁘고, 보통 바닥 초록색 깔아놓고, 그 네. 페인트 해놓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세세하게 너무 예뻐요. 약간 좀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대표님 성격이. 그렇죠. 네. 아끼지 않는 성격.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여기를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살 때 네. 일단 입지 받고 그다음에 주변에 많이 노후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발 가능성 네. 받고 마지막이 조망 세 가지 때문에 본 건데 네. 요새 여기 이태원동이나 후암동에 보면 루프탑 카페들이 많아요. 사실 맛도 없어요. 근데 뷰 때문에 가요. 가격도 비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네. 뷰는 여기가 다른 루프탑 카페보다 뒤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입주민 분들이 대부분 뭐 세입자 분들이시니까 여기는 분양이 다 끝났으니까요. 음. 그분들 다른 데 가서 돈 쓰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네. 즐기시면은 뭐 세입자도 구하기 편하실 거고 분양받으실 분들은 네. 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은 또 돈 아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와, 진짜 뷰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여기가 사방이 지금 다 이렇게 뚫려 있는데, 예. 자, 제 앞에 남산타워, 그리고 제 옆에 하얏트. 하얏트. 하얏트 이게 되죠? 저희? 예. 제 옆에 하얏트 보이고, 이쪽 보면 경리단길이 쫙 내려다 보여요. 네. 내려다 다 보여요, 이렇게. 여기 용산공원 네. 시작점이 여기예요. 저쪽까지 다 용산공원. 자, 오늘 부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표님 까발리기가 좀 될 수도 그래요?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그 목적이 뭘까?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소통이에요. 소통. 네. 그리고 소통은 내가 누군가가 다가와주기를 이제 기다리는 것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은 네. 뭐더 다가가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채널보다는 부동산 고수분들이 많으시대요. 맞아요. 제가 댓글 올라오는 거 봐도 그렇고. 네. 그런데 아직 초보자분들 계시잖아요. 뭐 불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될 만한 여러 가지 부동산 지식이나 정보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제가 겪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계기 통해서 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막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따라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할 깜도 안 돼요. 안 되지만은 그냥 겪었던 내용들을 네. 말씀드렸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부동산에서 또 뭐 그 개인적으로 부를 얼만큼 잃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질문은 사실 많이 받긴 해요. 그죠? 네, 어디서 얘기하신 적 없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와, 그럼 오늘 이 자리 최초가 되겠네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다, 네. 솔직하게 다 지금 현재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박병천 대표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좀 됩니다. 아, 예. 대표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잖아요. 집을 가급적 팔지 말라. 자산 규모를 지켜라. 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도 이걸 좀 실천하시는지 궁금해요. 대표님도 팔지 않고 다 갖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그 자산 규모, 부동산에 대해서 숫자로 좀 말씀해 주세요. 몇 아. 채를 가지고 있고 네. 뭐 어느 정도이신지. 지금 주택은 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해서 한 20채 정도? 20채 약간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갖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네, 서울 수도권. 지방은 예전에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포트에 들어있진 않아요. 아, 와, 서울과 수도권 합해서 20채 정도라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럼 그 중에 주택 유형은 좀 다양한가요? 아파트? 네, 좀 다양한데요. 네. 예전에는 빌라 비중이 많았었고요. 그때는 좀 더 개수가 많았던 시절이고, 지금은 이제 포트가 좀 바뀌어서, 네. 아파트 비중이 좀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근데 골고루 이렇게 분포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20채 하나하나 정말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하네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할 순 없고 지금 시간 관계상. 네네네. 제일 규모가 큰 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뭘까요? 아파트인가요? 큰 거? 그거는 한강변 재건축인 것 같아요. 한강변 재건축이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한강변 대충 어디쯤인지 그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강남권에 우와. 한강변 재건축. 네. 혹시 압구정 이런 데 아니에요? 압구정 아니면 반포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청담 이런 데? 압구정이요. 우와 대박! 제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겠네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대박이다. 대표님. 왜 그래 또? 잘 부탁드릴게요. 나 이거 하지 마. 나중에 아니야. 다 끝나고 나면 집들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진짜 정말 초대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저도 새 아파트는 못 살아봤습니다. 와. 한 번도. 단 한 번도 못 살아봐서. 네, 지금까지 그 20채까지 이제 오시는 동안에. 네. 오. 평생 새 네.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한강변의 재개발 아파트 그게 만약에 다 지어지면 거기는 이제 들어가서 살아보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그냥 저는 거기서 노후 때 거기서 내가 늙으면 좋겠다 이런 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들어도 나머지 19개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뭐 이 하나로 아니 이게 그냥 제일 큰 거리. 아니 이게 제일 크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이거에 다 포함돼서 그냥 다 빛나게 느껴져요. 20채 대단하시다. 부동산마다는 다 역할이 있으니까 각자. 그 미션을 완수해내는 부동산은 네. 저는 작든 크든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한강변 아파트요. 요거 하나만 딱 여쭤봐도 될까요?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 네. 면적은 60평이에요. 60평요? 네, 식구가 많아서, 네, 가족들이 많아서. 거기 평당 이제 나중에 2억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죠? 자꾸 숫자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갑자기 굳어지셔. 네, 그죠?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진짜요? 네.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거기를? 이제 화폐가치 떨어진 속도까지 봤을 때는 네. 평당 3억대 진짜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향후 나중에. 예. 근데 입주 그것은 후. 특정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네. 다 함께 오르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근데 평당 3억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귀담아 듣지는 않으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저는 믿지 마. 믿습니다. 예, 저 예. 어쨌든 집들이만이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자산 규모가 큰 아파트 이거는 처음부터 투자 목적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았어요. 투자 목적도 있었지만은 제가 좀 어릴 때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 어떤 계기로 그거를 내가 좀 사고 싶다, 또 사야 되겠다, 네. 사고 만다 네. 이렇게 결심했던 그런 거를 이루는 차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가 대략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 때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네. 청담동에 살았거든요. 네. 저는 집이 충무로 쪽이고 네. 하루는 그 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그 집에 와야 되는데 지하철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충무로까지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압구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그 불 켜진 집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저기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어떤 기분일까? 나도 살고 싶다. 사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사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네. 사게 된다면은 나는 저 중에서 제일 큰 집을 살 거다. 그리고 한강변에 딱 붙은 걸 사겠다. 그리고 로얄층이 아니면 내가 안 사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와. 그리고 한참 됐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이제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또 살려고 이런 조건을 제시하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어렵다. 그냥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사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제가 단순히 투자 목적만 갖고 있었다면 샀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 그렇게 세웠던 나름대로 그거를 제가 이루는 차원에서는 나는 이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 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거는 2019년도 초에 네. 부동산 시장이 좀 눌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원했던 여러 이 복잡한 조건들이 충족된 게 나와서 그때 매수했던 것 같아요. 20년이 걸려도 목표는 이루시는 분이네요. 운도 좋았어요. 그럼 저희가 집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동산들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3기 신도시 인근 뭐 토지나 토지, 땅. 네. 네. 그리고 용산의 뭐 상가 아. 그리고 시내 쪽에 이제 건물 지으려고 뭐 상업용지 네. 그런 거 있고 코인은 없고 주식은 해요. 아, 진짜요? 진짜 부럽다. 부러워져. 이거 숫자로 다 더하면 이제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나 되게 궁금한데 사실 자산 규모에는 대출도 들어가잖아요. 네. 대출이 있을까? 우리 대표님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출 있죠. 있어요? 대출 있죠. 근데 이제 그 총액 기준으로는 대출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 자산 규모 대비해서 저는 대출이 되게 적은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대출 받은 부동산보다 네. 주택 같은 경우에 대출 없이 전세를 놓은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는 네. 대출이라는 부채보다는 이자를 내지 않는 전세라는 부채가 훨씬 더 활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채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택이요. 그럼 그 중에 전세를 이용한 집들이 그냥 많다는 뜻이네요. 주택은 대출이 한 채만 있고요. 전부 다 전세 네. 이용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전세를 이용해서 잘하잖아요, 부동산. 못하죠. 사실. 저는 대표님이야. 제가 아는 방송국 우리 MC계 중에서는 가장 아니에요. 맨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정말 빨라요. 관심이 많을 뿐. 총알이 부족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집값 상승이 어떻게든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네, 안 되나? 안티가 많이 오던데. 아, 그래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 동의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대표님보다 제가 봐온 시장은, 제가 봐온 시장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달았어요. 제가 봐온 시장은 요 짧은 몇 년 동안에 특별히 크게 막 뚝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네. 그런 날은 언제든 오게 되어 있어요. 아. 당장 내일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보통 그런 큰 대형 위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언급되는 공개되어 있는 리스크로 갑자기 예측 불가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지난 과거 동안 네. 부자방법 영상에 참 많이 올려놨습니다. 네. 아마 요쯤에 자막으로 나갈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지금이랑 다시 보시면 네. 대형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제가 개인 투자만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단순화시키고 저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말 왜 다들 워너비 박병찬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진짜 왜 갓병찬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아닙니다. 전 진짜 부러워서 저도 20채 한번 10채? 한 5채 목표를 좀 세워볼까요? 몇채만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이렇게 저 평생에 걸쳐서 한번. 제가 그 살 때마다 항상 조언을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전혜연 아나운서의 매수와 매도에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코치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스토리가 이런 프로입니다. 좋은 프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도와드릴 겁니다, 대표님이. 네. 근데 대표님 이렇게 부동산 개인적으로도 투자도 하시지만 일단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코로나 시기 솔직히 많이도 힘들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오? 네. 저희는 괜찮았어요?
매출하고 네.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고 예. 회사가 하는 일이 개발업하고 컨설팅하고 건설업을 하고 있고 성장세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영업이익 중에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은 신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동산 플랫폼 사업도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드리는 날이 뭐 조만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부동산 플랫폼 얘기 그 계획하시는 거 전 예전에 잠깐 들었던 것 네. 같은데 네. 좀 잘 만들어 보시려고. 잘 만든다는 네.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 기준에서는 일단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고 공익에 반하지 않은 앱 중에서 사익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앱. 네. 플랫폼. 와.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게 올해 중에 가능할 겁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네네. 없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표님, 네. 어릴 때 얘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릴 때요? 네. 예, 예. 어릴 때 뭐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린 5 식구가 한 6평 정도 되는 집에 살았고요. 오. 그리고 학창시절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좋은 기억도 많지만은 네. 약간 제가 그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어릴 때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교회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헌금도 아니고 11조 헌금을 내시더라고요. 그 옆에 제 동생하고 제가 앉아 있었는데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 헌금 내시는 순간 발밑을 보니까 동생 신발하고 이제 제 신발이 보이는데 헐어서 엄지발가락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은 저렇게 헌금을 낼 돈으로 우리 신발이나 좀 바꿔주면 안 될까. 그게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문득 되게 그 슬로우 비디오처럼 막 흘러가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고요. 헌금을 낼 때 내 신발 이 장면이 잊을 수가 없고 하루 중에 좀 기뻤던 때는 집 밖에 나올 때였고 하루 중에 조금 우울할 때는 그 낡고 허름한 대문은 대문인데 그 현관문을 바라볼 때 그때가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우리 친구들 집 이렇게 놀러 다닐 때도 우리 집에 이제 갈 차례가 다가오면은 무슨 핑계를 대서 우리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또 만들었어야 됐고 그런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되게 어리잖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도 이 부자 그리고 가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마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때는 그 나름대로 많이 진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하루는 제가 집에 와서 나 그 학생회장 나가보고 싶다 하니까 부모님께서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때 그 표정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반장과 달리 학생회장은 부모님들이 학교에 기부도 하고 돈 쓸 일이 많잖아요. 좀 학생들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래서 막 이런 이제 게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거 왜 해야 되냐라고 물론 이제 저는 어린 나이지만은 다른 이유 때문인 걸 알았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었거든요. 관심사가 나보다 위쪽 세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부자들을 뭐 보고 동경도 하고 부러워도 하고 밉고 경멸하기도 했지만은 관심사는 항상 그 위쪽 세계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는 왜 항상 위를 보니 밑을 봐 너보다 못한 애들도 많아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항상 위를 봤던 것 같아요. 가난이 줬던 그 환경에 나한테 줬던 거는 트라우마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게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일찍부터 갖게 되는 되게 고마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네. 아주 긍정적으로 그 마음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왜 자꾸 넌 위만 보냐. 뭐 못한 사람도 많다. 물론 보셨겠지만 나보다 네. 못한 사람도 많다. 그것도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항상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 관심 가지셨다면 고집이 좀 세셨나 봐요. 그걸 꺾지 않고 계속 했으면. 세죠.
셉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 만큼은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믿어주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해라. 그 대신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열심히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래 주변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거의 반대로 할 정도의 일을 많이 했었고, 왜냐면은 이제 주변의 어떤 의견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 의견도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많은 의견들이 무조건 옳은 게 없다라면 나는 그냥 내 자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낫겠다. 이제 네.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친구의 그 말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가르침도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부모님의 조언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못 믿어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옳을까? 네. 뭐 이렇게 망설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려면 최소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그 딸아이 학교 선생님이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우리 딸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린다.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바로 알았어요. 왜냐면은 요즘 캐릭터에 빠져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캐릭터화 시켜서 그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딸한테 잘했어. 계속해. 그게 정답이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나 그룹에서 규칙이나 룰을 숙지하고 거기 융화되는 것도 살면서 배워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만의 어떤 신념을 세우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나 자신만의 신념을 세우는 법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배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에 이 조직 문화, 뭐 어떤 학교도 조직이니까요, 하나의.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 배워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고, 딸이 알았다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안심했던 게, 이 친구가 우리 딸이지만은 자기 신념을 갖고 있구나. 오히려 저는 안심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살 때도 그거를 왜 사니? 그렇지. 거의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래, 그걸 잘 샀다.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어봤고요.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많이 어기면서 왔고, 물론 지금 와서 보면 결과는 나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 속을 제가 참 많이 썩여드렸어요. 뭐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쳤었고, 해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제 결혼의 유일한 조건이었던 거죠. 부모님을 몸만 너무 와라, 대신 모셔야 된다. 너무 속을 많이 썩혀드려서 잘해드리고 싶었군요, 부모님은. 좀, 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예. 제가 옛날에 얼핏 들었는데 이 얘기 해도 되나? 그 충무로 네. 거기서 그 떡집 네네. 지금도 하세요? 그거를 제발 좀 그만두시라고 부탁해서 네. 5년 전인가, 이제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접었고, 네. 그때 만든 마지막 떡을, 저희 그, 세미나장에 오셨던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떡이라고 했죠. 뭔가 감동이다. 저 왜 이런 거 들으면 딱 감동, 갑자기 뭔가 감동해요. 네. 제가 좀 이래요. 아시죠? 저는 근데 네. 그 어릴 때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특히 추석? 왜냐면은 초등학생 때도 우리 떡 빚다가 밤샜어요. 저도 같이 네. 떡을 빚었고. 초등학교인데도요? 네. 왜냐면은 그냥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게 생존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네. 온 식구들과 함께 다 그렇게 명절 때 노는 친구들 제일 부러웠었고, 설날은 그나마 난데 추석이 많이 힘들었고, 송편 빚어야 네, 되니까. 평생 기계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송편은 기계가 금방 만들어주는데 네.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못 버셨죠. 근데 그런 떡은 세상에 맛있는 떡이 많지만은 네. 이제 못 먹는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아니, 또 궁금한 게요. 부모님 지금은 좋아하시죠?
예전에 막 힘들게 살고. 부모님이 이렇게 요새는 하셨- 육아에 많이 개입하시면서 네.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궁금했습니다. 네네. 그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예전에는 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하셔서 방송도 한국경제TV도 한 5년 안 보셨어요. 나중에 보시더라고요. 되게 왜, 반대가 왜? 심해서 뭐 이쪽 일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요? 왜?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가 네. 되게 우리 아버님께서 보수적인 분이시인데 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은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네. 죄송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음. 네.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에서 탈출해서 부를 이뤘다라고 말해도 되죠, 지금은? 그렇죠. 해도 되죠? 예, 탈출 확실히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우리가 스펙, 뭐 학벌, 자격증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좀 중시 여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관찰력, 뭐 상황 판단력, 응용력, 기획력, 뭐 결단 추진력, 지구력 이런 거를 저는 중시 여기고 네. 토익 점수가 몇 점이니, 학교 어디 나왔니, 뭐 부모님 뭐 하시니는 쉽게 말하면 너 집에 돈이 있니, 백이 있니, 인맥이 있니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네. 회사에 어떤 같이 일할 분들을 우리가 만남을 갖더라도 거의 그런 거를 기준을 많이 삼고요. 네. 스펙 같은 거는 안 보진 않지만 뭐가 있는가를 볼 뿐이지 거의 무게에 두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 네. 그게 골고루 다 있기가 참 어려운 것들인 것 같거든요. 요거를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통찰력을 갖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다보고 싶다 이렇게. 근데 통찰은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관찰하는 능력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통찰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관찰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황 판단력이 좋은 친구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응용력이 좋은 친구들은 작은 거 하나를 배우면은 큰 거 10개를 읽어내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획력이 좋은 친구들은 머릿속에서 쉼 없이 다양한 생각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결단력과 추진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밀어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력이 좋은 친구들이 이 전체적인 과정을 무한 반복해냅니다. 저는 이런 능력은 우리가 서울대에 입학한다고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구리고 얼굴도 못생겼다면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열등감을 피하는 데 쓰는 에너지 소모와 남들이 다 하는 것 자기도 따라 해야 되겠다고. 왜냐면 네. 이거 남들이 다 하니까. 이런 데 쓰는 에너지 소모를 그만 멈추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능력 배양에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동산, 주식이란 투자 수단 말고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사업,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일적인 부분에서의 성공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개념들이 잡혀져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든 어떤 거든. 저는 그게 눈에 보이는 스펙보다 이 추상적인 이런 개념들과 능력들을 배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세상은 그랬어요. 대표님 말씀해주신 요 내용이요. 네. 그 또 하나의 그 스마트함인 것 같아요. 스마트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부 잘하면 똑똑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아하, 예. 이런 스마트함이 네.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성공한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저도 곧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참 고마운 사람들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고마운 사람들. 네.
가장 고마운 분은 누가 뭐래도 저희 할머니예요. 할머니요? 할머니고, 저 어릴 때, 우리 5 식구 중에 할머니가 같이 사셨거든요. 네. 아까 그, 동생, 예. 부모님, 할머니 이렇게. 근데 할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복이 없는 아이는 아닌데, 되게 어릴 때였어요. 부모 복은 없는 것 같다. 할머니께서. 네.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네가 살 길을 스스로 빨리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되게 어릴 언제예요? 때인데. 그게 언제죠? 그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입학 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제가 처한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되게 좁은 공간에 제가 갇혀 있는데 발밑에서 물이 차오르는 상황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제 상황이. 근데 우리 전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네.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약간 대표님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든 거길 빠져나와요. 그렇죠. 네.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죠? 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지만 우리가 안 나가면 큰일 나니까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죠? 발버둥 치고 나가려고? 네. 아니에요. 제가 만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허리까지 물이 찰 때까지,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찰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요. 근데 말로 이렇게 물으면은 당연히 발버둥 쳐야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은 하시겠지만 막상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모순적인 행동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거의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고마운 분이 또 계신데 네. 지인분이시거든요. 예. 제가 하루는 그분이랑 이제 술을 마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참 제 인생의 그 모든 어록과 명언을 다 합쳐도 그 명언이 더 값진 명언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그 지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그 이유를 알려줄까? 원래 세상 사는 거 쉬운 건데 네가 쉽게 사는 걸 몰라서 어렵게 사는 게 아닐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처음에는 그 말 듣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요. 왜냐면 첫째 재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보다 여건이 한참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되게 잘난 척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당시에 제 어떤 캐파가 그 정도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캐파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 던져주신 거는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 고마운 조언을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이제 첫 투자하고 그걸 이제 팔고 나서 저는 그분이 했던 말이 바로 생각이 났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세상이 원래 살기 쉬운 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항상 세상은 불공평하고 기회가 없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 저는 사실 다시 태어난 다른 사람이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와, 어떻게 알게 된 분인지 여쭤봐도 돼요? 그 우리 스터디 모임에 있던 분이세요. 뭐 이런 당시에. 부동산 스터디. 네. 그럼 그때 대표님도 아예 막 초입 시작하던 그런 사람이었나요? 네, 저는 부동산에 아무튼 관심이 좀 일찍 시작한 편이고요. 물론 주식을 부동산 하기 전에 먼저 시작했지만은 네. 업으로 삼은 거는 이제 부동산에 일찍이어서 그렇게 모임에서 제일 어렸어요. 네. 우와, 그렇군요.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럼 그 선배 똘똘이 스머프라고.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도 그 가끔 쓰시는 네, 똘똘이 별명이잖아요. 스머프입니다. 진짜. 당시. 그분이 지금도 연락하세요? 네. 뭐라고 하세요, 지금 보시면? 거의 그분은 1년의 절반 이상 해외에 계세요. 노세요. 그냥 진짜요? 투자가 본인 직업이세요. 본인 적성에 이렇게 맞고 네. 그렇게 사십니다. 와. 저를 이해 못 하세요.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근데 저도 옛날에는 제가 돈 욕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제가 일하는 동력인 줄 알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일 욕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은 것 뿐이더라고요. 그게 안 힘들어요. 그게 좋아요. 네. 재밌고.
대표님, 그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뭐 기억에 남는 고객도 많으실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대표님한테 들은 말씀 많이 하시는 고객님이 있으셨다고. 아, 집에 안 가시는 분? 집에 안 가시는 분이 제일 무섭다. 이 얘기. 무서운 상담. 뭐 예.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는데, 네. 기억 남는 고객도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요. 네. 저 많이 상담할 때는 1년에 한 3,000명을 상담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혹사를 맞아요. 했었는데, 네. 기억에 남는 분은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연세가 많으세요. 네. 80대 이제 한 후반 되시는 할아버지 계신데, 그 할아버지랑 상담할 때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린다면, 인생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거꾸로 참 많은 조언을 해드렸는데, 네. 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를 잠깐 소개한다면은 길목과 골목 이론이에요. 길목과 골목. 네. 그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제목을 보신다면 그건데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길목에 목 좋은 자리에 진치고 기다리는 사람. 아. 그건 길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목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 들어가면 하고 일어나서 뒤따라 꽁무니 따라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 하셨는데요. 저한테 길목이 어딘지 찾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와, 엄청난 칭찬이네요. 네, 되게 큰 칭찬이었죠. 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그 길목과 골목 이론으로 대부분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뭐 멀지 않은 그 과거에 대표님께서 어디였지 이태원 요 인근에 뭔가 하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얼핏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대표님 또 하시나 보다. 왜냐면 워낙 하시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가 길목이었구나.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멋있는 해석이네요. 네. 아닌가요? 여기 길목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용산은 네. 곳곳이 길목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힘들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집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우리 2030 세대들한테 조언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돈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몇 살 때 깨닫느냐에서 저는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정년을 퇴직을 앞두고 오시는 상담자분도 계세요. 본인은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일찍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얼마를 벌었는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답은 없지만 자기만의 돈에 대한 개념과 철학을 좀 정립하는 게 저는 밑바탕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탄탄해야지만 우리가 멋있는 건물도 쌓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는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다. 돈 하지 마라.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나쁜 돈이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거를 자녀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말리고 싶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상이 뭐든 간에 이 돈에 대한 스스로의 개념과 어떤 철학 정립이 제일 저는 2030 세대에게 어떤 부동산 정보, 꿀팁, 아파트 찍어주기 이런 걸 찾는 것보다 제일 밑바탕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2030이라면. 그러면 2030 세대들이 돈에 대한 철학을 좀 명확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돈은 필요하다. 화폐 가치는 영원히 내려간다. 세 번째는 돈을 무작정 모을 생각보다는 돈의 자산과 맞바꿔라. 그리고 네 번째, 돈이 일하게 하라. 우리가 한 달에 350만 원 벌고 25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 예를 들면은 이분이 10억을 모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90년. 화폐 가치 하락까지 반영을 해서 본다면은 100년이 넘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10억이라는 인생 목표를 세웠을 때 지금도 사실 현 시점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이 노후 준비에 좀 굉장히 빠듯한 돈이거든요. 살집과 월세 나올 부동산이 필요한 분에게는. 네. 근데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지금 40대 분들, 지금 50대 분들이 노년이 됐을 때는 10억 가지고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노동만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플랜을 짜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은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개념만 잡아도 우리가 재테크를 할까 말까를 막 고민하는 분들 계신데, 네. 재테크는 할까 말까를 고민해서는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인 것이고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돈에 대한 철학을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철학과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거 말고도 뭐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스스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특히나 자산을 만들어서 그게 돈을 벌게 하라. 네. 너무 와닿는 말인데. 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도 그냥 나는 현실에 맞게 살래 이런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내 현실에 만족하고 산다. 현실에 만족하고 산다. 네. 되게 모순된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죠.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최소한 나는 별일은 없겠지. 뭐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겠지. 그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재테크가 의무인 이유는 자본주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모으면은 뭐 액수로 얼만큼 모으면은 이제 성공이다. 이제 지금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전체 중에 지금 몇 등을 하고 있는가? 이걸로 지금 판가름 나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상대평가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 국민 그 누구도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네. 그렇다면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아름다울까요, 정말? 아무도 재테크나 투자하지 않고 일만 하는 세상, 노동이 이렇게 값진 거라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세상이 만약에 온다면은 그냥 직업과 노동 소득으로 모든 게 다 굳어질 거예요. 교육이며 학벌로. 오히려 지금 이 세상보다 더 경직되고 잘못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본주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몇 등이냐라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이 매겨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싫든 좋든 세상의 이치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에 정해진 룰을 또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룰이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흙수저를 탈출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인드, 이걸 하나로 딱 정리를 해준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살기 싫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적 없죠? 그런 적은 없지요. 워낙에 긍정적이시고. 그런 적은 없지만. 저는 살기 싫은 적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살기 싫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러면 이 살기 싫다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지금처럼은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처럼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떤 현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난 좀 더 나은 걸 원해. 좀 더 나은 어떤 뭐 변화를 원해. 이런 거 있는 건데 그 현실에 이제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살기 싫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꿈이나 이상이나 뭐 욕구, 욕망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정도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른데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어느 정도의 꿈과 욕망이 있는 상태니?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정도의 차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등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나는 1등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오케이. 다만 1등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능력 배양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이쪽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의 정도가, 도달하고 싶다는 꿈의 정도가 그 정도에 맞는 현실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는가? 그게 미스매칭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1등까지 바라지는 않아. 이거에 대해서 그 꿈의 정도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달려오셨으면 중간에 분명 지친 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요. 예.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새 보면은 우울증 말고 새로운 병이 생겼잖아요. 사회적으로. 번아웃이라고. 맞아요. 근데 번아웃을 우리가 잘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요새 뇌과학 책을 많이 읽어요. 네. 근데 이제 번아웃이 왜 오냐면은 야근을 하고 육체를 막 우리가 고되게 일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요인은 있지만 네. 결정적인 요인은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우울증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목적을 잃었을 때요. 내가 몸이 힘들어도 목적지가 보인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모든 게 다 내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다 트여져 있는데 360도가 깜깜한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보였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힘들 뿐이었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 진짜요? 지금 재밌어요. 그래서 아니, 몸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정신까지 지배할 정도의 타격을 줄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계획서에다 막히고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심적으로. 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 좀 그래서 팁을 제일 좀 중요한 들어봐요. 거는 네. 잠깐 멈추고 주저앉고 눕더라도 목적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찾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번아웃이 오시는 분들은 그 목적지를 상실한 채 수년을 몸을 써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타격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 컨트롤 하셔야 되겠죠. 내가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는 네. 멈춰 서서 다시 목적을 찾고 네. 다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잃고서 계속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면은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음을 다 잡고 네. 마인드 챙겨 잡고 네. 목표를 세우자. 네, 맞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마인드를 네. 다 잡고 절대 목표를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찾으시고 열심히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 네. 이렇게 이 내용 들어봤고요. 저희가 내용이 좀 길어져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부에 실전 투자편이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2부 실전 투자편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전세는 빚이에요. 갚아야 될 돈이죠. 그것 때문에 많이들 꺼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채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들 이런 꿈을 꾸시더라고요. 우리 20대, 30대 분들이. 처음부터 첫 집을 마련하는데 살기 편한 내 집? 그게 가능합니까? 어찌됐든 간에 깨달음을 찾기를 바라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해. 이게 아니잖아요. 용기가 아니라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완벽한 착각이에요. 이 착각을 빨리 부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고민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민들이에요. 조건이 되면 내가 뭘 할 텐데. 웃긴 소리죠.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 거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20년 전이라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